네,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출장을 가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영상으로 1시간 진도 나가게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월요일 날 질문해 주시면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36강의 4번 교통통신의 발달과 공간 변화 여기서부터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지금 학습지 꺼내서 36강의 4번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다릴게요. 네, 다 찾아서 이제 펼쳤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서비스업 그리고 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서비스업이나 상업이 공간적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야기하면서 상업이라는 건 다른 말로 유통업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물건이 우리가 쓰는 재화가 여러 지역으로 잘 통하게 만드는 것이 유통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상품을 유통하거나 또는 사람들이 직접 이동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교통이죠. 그래서 이 교통에 대한 이야기를 서비스업에서 하는 거죠. 이 교통통신의 발달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따져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운송비입니다. 가장 최적의 이동수단을 찾기 위한 방법이지요. 그래서 운송비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운송비에서 내 상황에 맞는 교통수단을 찾는 데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운송비는 이제 우리가 전체 지불해야 되는 운송비는 기종점 비용과 주행 비용을 합쳐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네요. 기종점 비용이 뭔가 봤더니 주행 거리와 관계없이 일정이라고 밑에 표에 나와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교통수단을 내가 뭐 하나도 움직이지 않더라도 일단 타기만 했으면, 이동만 했으면, 이용만 했으면 무조건 지불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우리가 택시를 타면 가장 짧은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기본 요금이라는 걸 내고요. 비행기를 타도 공항 이용료 이런 걸 냅니다. 그래서 보험료라든지 터미널 유지비, 그 다음에 하역비. 하역이라는 거는 짐을 싣고 내릴 때 쓰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고 짐을 실었을 때는 하역비. 뭐 이런 것들을 줍니다. 이거는 고정된 비용이에요. 그래서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지불해야 되는 고정 비용을 기종점 비용이라고 하고, 주행 비용은 점점 늘어나는 비용입니다. 오랫동안 이제 주행을 하게 되면 연료도 많이 들고 인건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주행 비용이 늘어나겠죠. 근데 이게 교통수단마다 어떤 교통수단의 주행 비용은 굉장히 비싸고요. 어떤 건 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비라는 건 기종점 비용과 주행 비용을 더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서울시 택시 요금 하면서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 요금이라는 게 바로 기종점 비용이죠. 4,800원이나 하는 줄 몰랐죠? 그죠? 기종점 비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기본 거리가 이제 1.6km래요. 1.6km 간 다음부터는 131m당 100원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걸 바로 주행 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요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총 운송비는 제 기본 요금 기종점 비용에다가 거리 비례로 계속 늘어나는 주행 비용을 합친 것이다. 예, 그래서 기종점 비용 0에서 시작하지 않고 기종점 비용에서 시작하죠. 운송비가. 자,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교통수단별로 이걸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우리가 이걸 보니까 뭔가 많이 떠오르는 게 있죠. 항공기 같은 경우는, 비행기 같은 경우는 기종점 비용도 굉장히 비싸구나. 기종점 비용도 굉장히 비싼데, 이 올라가는 속도도 상당히 빠르죠. 그래서 항공이 더 비싸냐, 도로가 더 비싸냐는 뭐 기름값이나 여러 요인에 따라 차이가 좀 나타납니다만, 주행 비용도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편이고, 기종점 비용은 가장 비싼 것이 항공이네요. 자, 그 다음에 도로 한번 보니까 기종점 비용은 가장 싸죠. 기종점 비용은 가장 싸지만 급격하게 주행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주 장거리를 이동할 때에는 도로를 이용했을 경우 너무너무 비싸지는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철도는 기종점 비용은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싸고 그 다음에 증가하는 폭도 도로보다는 좀 덜합니다. 해운은 항공보다는 기종점 비용이 싸지만 기종점 비용이 항공보다만 싸고 도로와 철도보다는 비싸지만 주행 비용이 굉장히 저렴한 걸 볼 수 있죠. 이래서 각 교통수단별로 기종점 비용과 주행 비용의 차이가 이렇게 개성 있게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순서를 매겨 보도록 하죠. 자, 빈대다가 요거 하나 필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기종점 비용과 기점 아니고 기종점. 그 다음에 주행 비용을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비용을 놓고 먼저 교통수단을 한번 쭉 써보면 항공, 도로, 철도, 해운. 해운이라는 게 바다를 통해서 배로 이동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표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표를 보고 이제 우리가 한번 따져 봅시다. 자, 기종점 비용이 가장 비싼 게 뭐였죠? 기종점 비용이 가장 비싼 건 항공이었죠. 그 다음에 도로는 가장 쌌고요. 그 다음이 철도 그리고 해운 순이었습니다. 주행 비용이 가장 싼 것은 해운이었고 가장 비싼 것은 항공일 때도 있고 도로일 때도 있어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앞에 위에 그래프에서 보면은 항공이 조금 더 주행 비용이 싼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경우에 따라서 항공이 주행 비용이 더 비싼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항공과 도로는 사실 1, 2등 써놨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바뀌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항공과 도로가 어쨌든 주행 비용이 가장 비싸고 그 다음이 철도고 해운은 가장 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 1, 2, 3, 4만 써면 참 이해 안 되죠. 자, 1은 비쌈. 그죠? 4는 저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 2, 3, 4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요것도 필기해 주십시오.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필기가 덜 된 친구들은 또 영상 보면서 마저 이렇게 나중에 따로 필기를 해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표를 한번 채워볼게요. 먼저 도로부터 보죠. 교통수단별 특성 중에 이제 도로는 기존점 비용은 싸지만 주행 비용은 상당히 비싸다 이야기했죠.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비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로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가장 좋은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기동성. 그러니까 이동을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어요.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의 제약이 굉장히 적습니다. 뭐 운행 시간에 맞춰서 예약을 해야 된다거나 이럴 일도 별로 없고 도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정말 마음대로 움직여 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로가 가장 많은 곳에 깔려 있죠. 그래서 뭐 철도라든지 이런 건 특별한 시설이 있어야 되지만 도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전 연결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문전 연결성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더 쉽거든요. 영어로 door to door라고 합니다. 문 앞에서 문 앞으로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 출발점에 바로 문 앞에서 도착 지점에 바로 문 앞까지 바로 연결해 준다.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갈아타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내려서 한참 걸어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지만 도로 같은 경우는 문전 연결성이 좋기 때문에 이럴 일이 적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지형적으로 제약이 적은 편입니다. 물론 도로도 너무 험준한 곳은 못 가지만 그래도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는 지형의 제약이 적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철도입니다. 철도. 자, 보시면
철도는 기정적 비용과 주행 비용이 도로와 해운의 중간쯤 되기 때문에 도로는 단거리에 유리하겠죠. 처음에 기종점 비용은 싸고 주행할수록 주행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해운 같은 경우는 장거리에 유리하다면 철도는 중거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도 되는 크기라든지 그거보다 조금 더 가는 거 여기에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로 갈 수 없는 곳이 있잖아요. 바다로 갈 수 없는 곳에서는 장거리 운송도 맡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가 있으면 바다를 이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장거리 운송까지 철도가 맡고 있습니다. 철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두 가지, 정시성과 안전성이네요. 정시성, 그러니까 뭐 정체에 영향을 받을 일도 별로 없고 날씨에도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에도 이 철도 자체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요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철도의 요런 특성들 알아두시면 좋고요. 반면에 철도는 아무데나 둘 수 없죠. 일단 철도를 깔아야 되고요. 이 철도를 까는 데 있어서 지형적 제약도 크고 또 마음 먹는다고 뚝딱 건설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철도의 특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운이네요. 바다를 통해서 운반한다. 해운입니다. 기점점 비용은 비싸요. 항공보다는 싸지만 그래도 도로, 철도에 비해선 비싸지만 주행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대량의 화물을 큰 배에 싣고 장거리 수송, 그죠? 태평양을 건너는 뭐 이 정도의 수송에 매우 유리하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안 좋은 점으로는 기상 조건, 태풍, 폭풍 이런 거에 취약하죠. 그런 제약이 크고, 사람은 이 해운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속도가 워낙 느려서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작은 섬에 갈 때 뭐 요 정도 말고는 이 해운을 많이 이용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화물은 장거리로 움직일 때 해운을 이용하고 사람은 보통 항공기를 이용하는 편이죠. 그래서 해운의 가장 큰 특징은 화물이 주로 탄다. 사람이 많이 안 타고 화물이 주로 탄다는 점,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항공입니다. 항공은 모든 게 비싸죠. 모든 게 비싼 대신에 빠르잖아요. 그죠? 신속하다라고 되어 있죠. 신속한 수송, 이 속도의 이 극한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교통수단이 갖지 못하는 중요한 특징을 갖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사람은 교통수단에 너무 오래 묶여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멀리 갈 경우에 항공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고부가가치 화물, 부가가치라는 말 설명드렸죠. 재료에서 얼마나 많은 가치가 추가됐는가라고 했는데 부가가치가 워낙 높아서 난 이거 빨리 파는 게 중요해. 운송비 많이 주더라도 빨리 팔아서 그쪽 나라에 빨리 출시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빨리 갈 거야. 이런 것들은 항공을 이용한다. 그래서 속도 말고는 모든 것이 비싸지만 그래도 각광받는 교통수단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채워봤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나라의 교통 발달 과정이 잠깐 나와 있거든요. 요거 잠깐 보도록 하죠. 먼저 조선 말기에는 근대적 교통수단 중에 하나인 철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철도는 그 조선에서 이제 그 뭐 해외 막 이제 해외 열강들에게 막 이권을 뺏기던 그런 시기 있잖아요. 그 시기에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했고, 최초의 철도는 경인선입니다. 인천 가는 그저 기차죠. 서울에서 인천 가는 기차. 요게 처음으로 등장했고, 1960년대 후반 그리고 70년도에 접어들면서 경부고속국도 혹은 뭐 경부고속도로라고 하기도 해요. 이 경부고속도로의 그 건설로 본격적인 도로교통 시대를 맞이했다. 이때 상당히 반대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싼 게 우리나라에 필요해? 뭐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요때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고속도로망이 이제 깔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인선 1899년에 개통했네요. 그죠? 서울의 노량진에서 인천 제물포로 가는 요 기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경부고속국도 또는 경부고속도로라고 불리우는 도로가 1970년에 서울 부산을 잇도록 이제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도로의 개통으로 인해서 이제 뭐 하루 생활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고속버스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이제 이동 수단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1970년대 이후로는 지하철도 개통이 됐어요. 그죠? 일반적인 철도가 도시와 도시 간을 연결한다면 도시 내부를 연결하는 것은 지하철이죠. 그래서 서울, 부산, 대구 등의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대도시 교통난 해소에 도움을 줌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요 하나 알아두겠습니다. 자, 지하철이 현재 개통된 도시가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런 게 은근히 문제에 나오더라고요. 일단 우리 서울은 개통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경기도도 사실 거의 대부분이 지하철이 닿는 곳입니다. 수도권 전철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대부분 닿아요. 지하철이 없다라고 할 만한 데가 지금 남아있는 데가 연천군, 안성시, 뭐 가평군, 가평도 있고요. 그죠? 연천, 포천시가 없네요. 그죠? 연천, 포천, 그리고 경기 남부의 안성시 요 정도만 지금 수도권 전철이 들어가 있지 않고 나머지 지역은 다 경기도 지역도 이제 수도권 전철이 들어가 있고요. 인천도 지하철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은 다 지하철 뭐 혹은 수도권 전철이라고 불리는 교통수단이 들어가 있고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면 자, 천안과 아산에도 수도권 전철이 닿고 있어요. 그래서 천안, 아산, 그리고 청주. 아이고, 청주는 아니에요. 죄송해요. 청주는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빼겠습니다. 자, 천안, 아산이 있고, 그리고 대전에도 개통이 되어 있죠. 대전에 지하철이 개통돼 있고, 그리고 광주, 대구, 그리고 부산까지. 아이고, 이게 마지막으로 한 줄이 잘 안 써지네요. 광주, 대구, 이 영상으로 A참 이런 소리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죠? 자, 부산까지 이렇게 개통돼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간 버벅이는 사이에 필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필기 잠깐 또 기다리겠습니다. 다 쓰셨을 거라고 보고 또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2000년대 이후 경부선, 호남선, 강릉선 등의 고속철도가 개통됐다.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고속철도 개통해는 2004년입니다.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필기 다 못한 친구들은 나중에 영상 보면서 또 이어서 하십시오.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청량리에 있는 장면이네요. 1974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여기 보시고요. 다음에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 자, 부산까지 한꺼번에 못 갔고요. 대구까지 갔거든요. 이게 2004년입니다. 그래서 2004년 3월 30일에 개통하는 모습이네요. KTX 개통식. 그리고 이제 이 노선도를 그냥 쓸데없이 한번 갖다 놔 봤는데요. 요거는 뒤에 문제 풀면서 이걸 왜 갖다 놨는지 보겠습니다.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생활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먼저 교통로를 따라서 통근, 통합권이 확대됐다. 그래서 이걸 대도시권이라고 한다고 했죠. 우리 지리 시간에 권자가 붙으면 어떤 지역을 묶은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권이 형성됐다. 통근 통학의 범위가 확대됐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상봉역에서는 수도권 전철을 통해 한 번에 춘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강원대학교를 여기서 그냥 다니는 친구들이 있죠. 이렇게 통근 통학권이 확대됐다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무점포 상점, 가게가 없이 운영하는 이런 상점들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이러면 택배를 통해 판매를 해야 되니까 이제 택배에 필요한 물류단지, 택배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물품들이 모이는 물류단지와 그다음에 화물차들이 모여서 이제 이 물건들을 나누어 싣는 복합 화물터미널 이런 것들이 들어섰대요. 이게 다 택배업과 관련이 있는 설명들입니다. 자, 그래서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 대도시권이 넓어졌고 무점포 상점이 증가해서 이제 택배 산업이 발달했다. 이렇게만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이제 물류단지 같은데 보면 이제 그 택배사에서 오는 또는 뭐 기업 안에서 움직이는 대량의 물건들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 안에서 어떤 기업이 여러 군데 이제 흩어져서 분포하게 되는 특징도 보입니다. 기업의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본사 혹은 연구소도 하나 적어두세요. 본사와 연구소 같은 데는 주로 대도시에 위치해 있는 반면 공장은 지방에 있기도 하고 아예 해외로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간적 분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하나의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분리하여 입지한다. 예, 이런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재택근무나 화상회의 이제 우리도 익숙하죠. 그죠? 재택근무 제발 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수업 제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런 얘기 말을 하는 걸로 봐서는 이런 것들도 확대됐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요즘에 굉장히 핫한 회사 있거든요. 예, 2차 전지, 그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회사죠. 자, 여기 본사는 서울의 여의도입니다. 서울의 중심지죠. 서울 부도심에 위치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본사가 있고, 연구소는 서울의 마곡이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저기 김포공항 앞에 있는데요. 여기 LG 사이언스 파크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여기도 서울이긴 하지만 뭐 주변 지역이긴 하지만 서울에 있죠. 그래서 본사와 연구소는 이렇게 서울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장은 청주에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솔루션 공장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이런 거대한 생산 라인들이 보이죠. 이거 이제 에너지 플랜트라고 부르나 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렇게 충북 청주시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런 것을 공간적 분업이라고 한다. 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밑에 탐구 활동을 보도록 합시다. A, B, C, D, E 해서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률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 일단 A에서 E가 각각 뭔지를 써드릴게요. A에서 E는 각각 도로, 철도, 그 다음에 철도하고 지하철을 구분했어요. 지하철, 해운, 항공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짝을 한번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A에서 E는 각각 요 5개 중 하나거든요. 자, 3분 드리겠습니다. 짝을 한번 맞춰주세요. 네, 3분을 못 기다리겠어요. 충분히 다 찾았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2분 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죠. 여기 보면 인 돼 있는 게 있고 in.km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이라고 된 건 그냥 사람을 몇 명 실어 날랐다. 요걸 뜻합니다. 사람을 몇 명 실어 날랐는지가 인이고요. in.km는 이 사람들을 싣고 몇 킬로그램이라고 했나요? 자, 몇 킬로미터나 주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건 사람 수고요. 우리 수학 시간에 점 찍으면 이거 다 곱하기잖아요. 그래서 사람에다가 그 이동 거리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in.km 하면 이거는 이동 거리를 같이 감안한 거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 B, C, D 다섯 개의 수송 분담률을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유독 A, B, C, D, E 중에서 여객 수송 분담률이 엄청 높은 게 있어요. 자, 이동하는 사람을 움직인 거죠. 자, 사람을 가장 많이 움직이게 한 교통수단은 도로입니다. 선생님, 지하철도 엄청 복잡한데요. 예, 그건 우리가 서울 사람이라 그래요. 그죠? 다른 지역에 가면 지하철 없는 데도 많고요. 사실 없는 지역이 더 많죠. 그렇다 보니까 도로가 가장 많은 인원을 수송하는 교통수단 되겠습니다. 사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로가 가장 많고요. 자, 그 다음에 A하고 B는 일단 둘게요. 여러분들 뭐가 뭔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 D하고 E를 한번 보겠습니다. D하고 E는 여객 수송 분담률은 매우 낮아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국제 여객 수송률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앞에 게 국내 여객이고 뒤에 게 국제 여객이죠. 자, 외국을 나가는 여객들은 뭘 많이 타나 봤더니 E가 많네요. E는 뭐예요? 항공이겠죠. 그죠? 우리 외국 나갈 때 배 타고 나가기에는 뭐 일본이나 중국 요 정도 제외하면 너무 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항공을 이용해서 국제 여객 수송을 이제 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항공. 그럼 나머지 하나가 해운일 거예요. 선생님, 해운이 D가 해운이라는 증거가 어디 또 있나요? 예, 여기 화물 수송에서도 보시면 요 화물 수송에서도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D죠, D. 그래서 D가 거의 국제 화물 수송은 거의 100%네요. 그죠?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게 D. 그리고 E는 항공,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A하고 B가 지하철인지 철도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지하철과 철도를 구분하려면 화물 수송을 보면 됩니다. 철도는 전국적으로 화물 수송을 상당히 많이 하는 반면 지하철로 나를 수 있는 화물이라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들고 나르는 짐 뭐 이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우 낮은 비율을 보는 걸 낮은 비율이 관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가 지하철이고요. B가 철도.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B, C, D, E 한번 연결해 봤어요. 자, 여기 이렇게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설명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다 말로 설명해 드린 내용이에요. 자, 밑에 있는 거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같이 읽어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면 원래 진도가 끝나야 되는데 작년 기출문제가 너무 이상해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야,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근데 수능에 나왔으니까 할 말도 없고 일단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게 추가돼 버리는 이런 상황인데요. 한번 보죠. 작년 수능 11번입니다. 표는 요거 우리 59쪽이거든요. 예. 학습지 59쪽에 보시면 요 문제 있으니까 지금 바로 펴서 같이 보십시오. 자, 7번 문제. 표는 가라 지역에 입지한 주요 시설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항만, 지하철역, 국제공항, 고속철도역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풀 수가 있어요. 자, 보기에 있는 도시들 보니까 익산, 청주, 대구, 부산이네요. 익산, 청주, 대구, 부산이고 각각의 도시에 무엇이 위치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 오직 이것뿐이에요. 진짜 어떻게 선생님 이거 어떻게 외워요? 자, 한번 그래도 차근차근 따져보면 못할 건 아니거든요. 한번 해보죠. 자, 먼저 라에만 있는 게 항만이죠. 다른 데는 항만이 없고 라에만 항구, 그죠? 배로 이동할 수 있는 항만이 있어요.
다행히도 우리 보기에 보면 바닷가에 위치한 도시는 부산뿐이죠. 부산만이 항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익산, 청주, 대구는 이제 내륙에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부산이 라에 없는 2번하고 5번을 탈락시킵시다. 그죠? 라는 부산이네요. 자, 그 다음에 지하철역이 어디 있느냐를 가지고 따져봅시다. 자, 익산 전라북도고요. 청주 전라북도예요. 충청북도예요. 전라북도나 충청북도 지역에는 아직까지 지하철역이 들어간 도시가 없습니다. 아유, 종이 울리네요. 예, 그러면 청주와 익산이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지하철이 있는 요 도시는 바로 대구 되겠습니다. 대구는 지하철이 3호선까지 있지요. 자, 그래서 3번 대구가 아닌 거 이것도 탈락시켜야 되겠고요. 이제 4번 옵시다. 국제공항이네요. 쌤, 공항 위치를 어떻게 알아요? 예, 국제공항 위치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쩔 수 없이 국제공항의 위치 정도는 알아둡시다. 자, 국제공항이요. 요 익산하고 청주 중에선 청주에 있어요. 요거 위치 나중에 한번 지금 뒤에서 한번 정리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속철도역은 모든 도시에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익산, 청주, 대구, 부산에 고속철도는 다 있다. 자, 그래서 답은 고속철도역 있고 뭐 공항 있고 쭉쭉 찾아보면 1번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문제 되게 솔직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암기력 테스트며 뭐 상식 테스트 같은 문제긴 한데 그래도 이제 나왔기 때문에 국제공항의 위치를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유, 이게 지도가 뭐예요? 되게 많죠. 자, 요거 그림 이제 PPT 파일 어차피 우리가 리로스쿨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림은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위치를 이제 지역명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공항 중에서 국제공항만 알아볼게요. 국내공항까지 하면 너무 헷갈릴 것 같아. 일단 국제공항의 위치를 알아봅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하는 인천국제공항이 가장 대표적이죠. 인천국제공항은 인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근처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이 있는데 김포국제공항은 만들어질 당시에는 김포 소속이었지만 서울의 면적이 넓어지면서 지금은 서울 안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서울에 있습니다. 김포국제공항은 서울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에서 이제 우리나라 두 번째로 큰 도시 부산에도 있고요. 네 번째로 큰 도시 대구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국제공항들이고요. 이제 시 단위로 내려가면 당연히 비행기가 아니면 가기 어려운 제주도에도 국제공항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문제에서 보았던 청주에도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급이죠. 시급. 제주시, 청주시 이런 데서 국제공항을 운영하고 있고, 시보다 더 작은 지역을 군이라고 부르잖아요. 군 지역에도 무려 2개의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자, 무안, 우리 전라남도 무안과 강원도 양양에 국제공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제공항 총 8개입니다. 인천, 서울, 부산, 대구, 청주, 무안, 양양. 예, 여기 지역 한번 알아두십시오. 이게 수능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모가 이상하게 쳐졌네요. 자, 군이랑 공항 위치 보시고 나중에 리로스쿨에서 이거 위치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우리 백지도 다 외웠으니까 이제 국제공항 위치 정도는 도시 이름만 듣고도 찍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진도를 좀 다 나가봤고, 이어서 이제 좀 잘 모르겠는 내용, 보충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월요일 날 질문 주시면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잘 정리하시고 시간이 남으면 우리 37강 문제도 좀 풀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시간 문제 풀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